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2회 유럽 한글학교 온라인 청소년 캠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중앙대학교 연구교수이면서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하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 세계 글로벌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 조영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탈분단과 화해,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신 영상은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전이 되어진 지 거의 70년이 가까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행위로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상태로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한테도 그 북에 살고 계시는, 북측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외가나 저희 친가가 모두 이제 북쪽에서 그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뭐 음식, 문화, 가족, 지역사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북에서 만든 순대에 대한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북에서 만든 만두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만두하고 순대를 직접적으로 막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드실 때 너무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거를 오손도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드는데 그때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겪었던 뭐 재밌는 이야기, 뭐 개울가에서 놀았던 이야기, 뭐 그때 뭐 재밌게 사람들하고 같이 뭐 골목에서 뭐 사람들하고 숨바꼭질 했던 이야기,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이야기를 막 해주세요. 그래서 막 다들 깔깔깔깔 그렇게 웃다가 거의 마지막에는 그때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만두를 빚게 되어지는 그런 저한테도 개인적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가족이 분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처럼 북에 여러 번 가본 경험은 없어요. 딱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갔다 왔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을 했던 오랜 동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적 공공성이라든지 평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북한에 처음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북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을 이제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신촌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를 넘어서 개성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입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가 간을 지난다기보다는 그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지나가면서 북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차를 타면서 남측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신호가 되어지는 깃발을 꽂고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북에 처음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은데 제가 북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점점점 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초소해서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철문을 막 열었다가 닫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결국은 이제 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보는 광경 자체가 너무나 평화로운 한 70년대의 마을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달구지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막 개울가에서 멱을 감는다고 그러거든요. 막 그 멱을 감고 놀고,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그다음에 이제 버드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늘 아래서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막 담소를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리고 제가 북측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이 이전에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네. 그리고 북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평화활동 관련한 그 글로벌 캠페인을 같이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미국을 가게 되면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여행 제한이라고 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했었었는데 비자를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도우러, 그것도 인도적 지원을 하러 간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 총뿌리를 막 겨누고 실전적으로 막 열전을 막 펼치고 있진 않지만 전쟁 상태가 잠시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분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단이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45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지면서 독립을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고 어쨌든 일본이 패전함과 동시에 독립이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미소 냉전 상태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분단의 각축장으로서 한반도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들, 그리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지만 여전히 분단이 종식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시간이 약 7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전쟁을 경험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을 경험하고 분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북측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색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머, 쟤는 빨간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분단과 식민주의를 겪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념 대립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쳤을 때 그것이 뭔가 또 다른 프레임으로 작동이 되어져서 그 안에 갇히게 되어지거나 구별되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편을 가른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분단을 경험했던 한반도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아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이념 갈등, 생각의 차이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뭔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를 적군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면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일까? 나이가 몇 살일까? 몇 학번일까? 어느 지역에서 왔을까?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이걸 가지고 구별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잔재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라우마는 사실은 그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를 넘어서 그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분들은 지금 뭐 전체로 이야기하면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사망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10분 중에 4분은 나의 가족을 7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채로 그 그리움을 안고 그리고 사실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바꿔놓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단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실 걸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전염병에 감염되고 또 죽음을 맞게 되는 위험적인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불평등 구조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분단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영향,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 그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철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철비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아픔을 겪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사실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 종식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도 분단이 종식되어지지 않은 한반도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고 분단을 종식하고 싶어도 이러한 우리의 뭐 남북, 미중,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각축장 속에서 여전히 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많이 이용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함을 조장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안정감이 있는 정권을 우리가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 정치적으로 분단을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 전에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발언을 한 거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전 세계에 봤었을 때 사실 가장 오래된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전을 하지 않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약간 쉬고 있는 것일 뿐이지, 쉼표를 찍은 것일 뿐이지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전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잊혀진 전쟁이고, 왜냐면요, 지금 열전이 일어나거나 뭔가 분쟁 상태가 심화되거나 이런 전쟁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전쟁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전쟁이 아직도 있어? 종전이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 그렇지만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시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953년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남측의 대표가 사인을 하진 않았고, 북한의 대표,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가 사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종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7월 27일이에요. 그런데 1953년 7월 27일이면 거의 70년이 가까이 됐잖아요. 3개월 이후에 논의하자고 한 그 시간이 여전히 70년 동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 한반도는 그 분단, 그러니까 DMZ를 사이에 놓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형태로 놓여져 있는 분단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유명하신 분들, 뭐 여기 보시는 코피 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같은 분들은 사실 한반도에 종전이 실현되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져서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좀 종식시키고 서로 친밀한 관계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못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만나야 하고 서로 간의 사회 문화 교류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평화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각축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분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아픔들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분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분들을 인터뷰하셨던 분들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그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정말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아픔들,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은 사실은 그 DMZ라고 하는 Demilitarization 존,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접경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 파주, 인천, 뭐 강화도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 그리고 우리가 정전이 되어지고 분단이 되어진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본인의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오겠지만 다 철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통문 열고 들어가서 예전에는 조개잡이 활동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 철책이 언제 쳐진 것 같으세요? 저 철책이 90년대 중반에 쳐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식의 착각인데요. 분단이 1953년 전쟁 끝난 다음부터 분단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단은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단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체계화되고 더 내면화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런 철책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분단이 모든 걸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에는 그쪽에 혈연 관계가 다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물문교환이라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이래서 교동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룡시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6.25는 지나간데도 이걸 넘어갈 수는 없고 어차피 살긴 살아야겠으니까 좌판을 벌인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저쪽에서 오신 주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는 끈끈한 정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고 라고 하면서 교동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그러한 본인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DMZ에서 그 군 생활을 하시는 군인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썼던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DMZ 근무 장병은 북한군을 마주보고 있다. 가까운 북한군 초소와는 수백 미터 거리다.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DMZ에서 서로 체제를 선전하는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은 3차례 방송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6.4 합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다. 자정 1분 전에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소등을 하고 마지막 방송을 했다며 남북의 마지막 노래 선곡과 방송 멘트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당시 국군은 애국가를, 북한군은 다시 만납시다를 라는 노래를 방송으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접경 지역의 주민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 지금은 이제 저희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사실 그 안에서 뭐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계속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을 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하러 들어가시거나 어쨌든 본인의 일을 하러 들어가시면은 계속 그 북한의 음악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한 2-3시간 지나면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막 뭐를 심으면서 그 노래를 막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선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한테 다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향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양기하고 옥기하고 찬기, 현기, 예, 기자로 끝나는 기돌림이셨나봐요. 그죠? 다 참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가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북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떤 면에서는 새나 나비나 이런 곤충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밭도 있고 감나무도 많고 복숭아밭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많이 생기니까 그것 따다가 먹고 풍뎅이 잡고 잠자리 잡고 그러면서 놀던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우리를 둘러싼 사실 분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작은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스토리 중에 좀 아픈 스토리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여성의 몸이 전쟁을 아주 강화시키는,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도구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되어지고 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전의 일제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위안부만큼 아픈 역사가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기지촌에서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몸을 전쟁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부와 정부가 합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어서 사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러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뭔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막 상경을 한 사람들이 찾아갔었던 곳인데 알고 보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한 곳에 이제 집중되어져 가지고 미군 부대가 옮겨졌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도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죠. 뭐 물론 한국 여성들은 아니지만 뭐 러시아나 필리핀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성매매나 이런 것들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에서 막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숫자보다 사실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사상자가 75%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지역사회도 파괴되고 자기의 고향도 잃게 되고 자기의 가족도 희생당하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명을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픈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전 정부들을 되새겨 보면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북한을 방문했었던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한반도에 와 이제 다시 평화가 오겠구나, 우리도 다시 화해 모드가 생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경험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은 2018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만났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이때는 사실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한국과 미국이 몇 달에 한 번씩 사실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평화의 무드가 만들어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후에 한반도가 굉장히 평화로운 무드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전 세계로부터 와, 한반도가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적대적인 관계가 종식돼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얼싸안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에서 함께 담소도 즐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서로 간의 어떠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거는 2019년에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좋은 합의가 이끌어졌다라고 하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2018년 이후에 굉장히 역사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남북이 DMZ에서 철책선을 거두고 그 안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협동적인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도 사실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통일되면 혹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그 손해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화해와 협력을 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분단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통일 비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일본의 한 기자가 그걸 이제 신문 기사에 쓰면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막 통일 비용은 막 천문학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분단 비용과 화해 협력을 위한 비용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크지 않은데 군사비 지출을 하는 국가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군사력 순위로는 한 7위, 6위 뭐 이렇게 되고요. 군사비를 지출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55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방이라고 하는 거,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래서 막 안보, 국가 안보, 그러니까 평화는 무기와 군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는 비용 자체가 52조가 넘습니다. 약 53조가 돼요. 53조. 53조라고 하는 건요, 북한 전체의 GDP가 한 3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의 한 2배가 조금 안 되는 비용을 우리가 국방비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국방을 위해서, 즉 지금 현재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2조라고 하면 별로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비교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잖아요. 통일부와 외교부가 쓰는 예산은 한 5.7조 원,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10배로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가족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요. 요즘에 되게 핫한 부처인데 막 존폐 위기가 되어지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데요. 그 부처는 1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아동의 문제 이걸 다 다뤄요. 네, 여성가족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과 비교하면 어때요? 한 거의 40배가 넘는 비용을 우리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체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러한 비용을 마구마구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으로는 주로 뭘 할까요? 무기를 비축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비축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부터 한 2021년부터 한 2025년까지는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증진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튼튼한 국방력이 곧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0조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첨단 무기, 최신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강시키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편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뒤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단 상태라고 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개발해야 할 가장 위대한 무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뭔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한다거나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일상의 문화에서도 평화를 잘 실행하고 있을까, 실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으면 이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지역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면면에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평화,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평화가 지켜지고 구현되는 그러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잘 쓰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단어들에 아주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M대로 하란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내가 쏠게. 내가 한턱 낼게. 이것도 아니고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 짐을 다 지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총대를 다 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할 때 해설을 하는 걸 들으면 와, 우리가 진짜 적인 용어를 진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해설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는데 조준이 잘 안 되는군요. 골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적함대를 무찔렀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경기에서 승리한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굉장히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군사주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팅을 나갔어요.
나갔어요. 미팅을 나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취향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쓰죠. 야, 어제 폭탄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삽질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히나 축구 선수들도 전사에 비유해요. 태극전사. 이렇게. 전사들은 보통 전쟁을 나가는 굉장히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D-Day도 마찬가지예요. 군사 훈련을 준비하는, 작전을 개시하는 그 날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D-Day 며칠 뭐 이런 이야기도 여전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문화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낯설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건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계속 살다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분단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서 뭐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교전들이 있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가 전쟁이 끝난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분단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나아가서 분쟁 지역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국방비 얘기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졌어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로봇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을 무기를 대체하는 그러한 로봇으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킬러 로봇 하면 제가 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요즘에는 AI가 사람들하고 같이 바둑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실은 그 AI를 조종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넣어서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바둑의 수를 딱 두면 내가 여기 컴퓨터에서 막 재조합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경우의 수를 딱 생각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바둑을 두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무기도 마찬가지의 체제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막 집어넣게 되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무기가 어떤 사람을 살상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누가 사람을 죽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기, 특히나 이런 AI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가서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무기가 정찰하는 무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을 정조준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AI는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인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로봇, 킬러 로봇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런 로봇을 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카이스트가 한번 이야기했다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학자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이런 카이스트랑 우리는 같이 연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받고, 한국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개발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마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첨단 무기들을 개발을 하면서 대량 살상을 통해서, 즉 AI를 통해서 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킬러 로봇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아, 우리가 뭔가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평화와 분단, 화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보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는 정말 정치 지도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전에는 트럼프였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독일에 계신 분들 혹은 또 유럽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은 시민들이었거든요.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들을 교환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존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안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 분단선을 지우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나 굉장히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평화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엔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결의문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의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UNSCR 1325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그 이전에 많은 국가들에서 내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코소보나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내전이 있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 내전을 이루거나 전쟁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전쟁을 결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쟁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으로서 가는 책무성이 있고,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국가의 평화 과정에서,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여성과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UNSCR 1325라고 하는 것은 여성 평화 안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서,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 구조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2000년도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은 한 84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엔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행할 책무가 각각 국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어떻게 실행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각각의 국가에서 그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고 있고, 뭐 영국도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평화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화 과정에서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UNSCR 2250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 즉 10세에서 24세,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1세에서 18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분열과 분단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어떤 목소리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여성에게도 얘기했지만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인구 대다수가 누구인가 라고 봤더니 아동, 여성,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중요하게 평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정책 과정 안에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분단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갈래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매일매일 지켜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분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경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저는 뭐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학교폭력 문제 자체도 우리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그리고 서로를 구별짓기 하거나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사실 전 세계 10명 중에 3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에서조차도 이런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다양한 어떠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지고 유럽에서도 각각의 인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차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사람들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경계선을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험을 혹시 하는 것은 없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경계가 너무나 구별짓기 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관용을 실천하거나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실천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그 받는 어떤 압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얘네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는 대로 잘하지 않을까.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을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제2의 반항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기는 굉장히 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어떤 연대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서로 간의 화합과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한반도로 돌아왔었을 때는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체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